안녕하세요. 영단계학원 토익 대표 강사 방재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보여드릴 거는 토익 RC 전반적인 학습 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마 오리엔테이션 커리큘럼 설명 듣고 이제 넘어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예전에 제 수업을 들으셨다가 학습 비법 발견하시고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건데, 자, 지금 밑에 부제목 보시면 초보부터 고득점까지 단 하나의 완벽 솔루션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비법은 초보자들한테는 내가 앞으로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중점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혹은 내가 중급 이상 이미 예를 들어서 600점대 후반 이상의 점수가 나왔다, 700점 넘었다, 800점 넘었다, 근데 더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지금까지 토익 공부를 하면서 어떤 걸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았느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목이 학습 비법이라고 제가 붙이긴 했지만 공부하는데 사실은 비법은 없어요. 그냥 비유적으로 학습 비법이라고 표현했을 뿐 비법은 없고, 어떤 그 시험에 출제 원리를 이해를 하고 거기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그게 곧 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최단계에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트별로 5, 6, 7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혹은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가 파트별로 보여드리기 전에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있겠죠. 그 학생들 중에서 성공 사례 딱 2개, 굉장히 많지만 나중에 여기 네이버 카페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열람할 수 있으니까, 회원 가입 안 하셔도 열람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755표반에서 점수를 받은 학생인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 조금 느려가지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뜰 거예요. 여기 제목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750반이었어요. 750반인데 700 플러스 수강반이었는데 920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처음에 토익 경험 자체가 전혀 없었어요. 토익을 안 쳐봤어. 그래서 이 성적표는, 지금 처음에 나와 있는 성적표는 뭐냐면 영단기 모의고사 성적표입니다. 첫 점수 585점. 585점이면 좀 평범한 점수예요. 토익을 완전 처음 하는 사람 점수치고는 굉장히 평범한 점수. 근데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RC가 너무 낮죠. 195점. 이게 첫 점수였습니다. 첫 주차. 그러니까 일주일 수업하고 쳤었던 시험이었고, 두 번째 2주차 공부하고 시험을 보니까 모의고사 695점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3주차 되니까 880점으로 올라갑니다. 확 뛰었죠. 근데 모의고사니까 모의고사니까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실전이죠. 실제 시험에서 얼마 나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제목에서 나왔지만 920점이 나왔어요. 한 달 안에 다 이걸 이룬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750 목표반이긴 하지만 제가 하는 수업에서 750반은 내용상으로 보시면 충분히 900점이 넘는 내용들을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기에 따라서 내가 충실히 공부하고 복습하고 750반 같은 경우는 숙제도 있으니까 숙제까지 충실히 하셨다라고 하면 사실은 800 이상 900 이상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700 목표 750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좀 초반에 계획 좀 잘 세우고 다짐 같은 것도 좀 하시고 이렇게 시작하시면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 제가 링크 아까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단어는 어떻게 공부를 했다, 문법은 어떻게 공부를 했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나중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실전반이었던 것 같은데 실전반 사례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전반이 보통 850 이상 900 이상 목표가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은 만점 받은 학생입니다. 직접 학원으로 찾아왔었어요. 시험 치고 나서 저한테 이거 성적표 전달한다고. 스캔한 건데 990점, 495점 LC, 그 다음에 RC도 495점, 만점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내가 목표가 900점이고 딱 900점만 받아야지, 이것보다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점수도 가능하다는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 사례 2개 보여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카페 들어가 보시면 더 있으니까, 명예 전당이라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고득점 점수 표도 성적표도 보시면서 자극도 좀 받으시고, 일종의 우리도 선배잖아요. 먼저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니까 선배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학습 방법도 이런 거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파트 5, 6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다짜고짜 문제 하나를 제가 낼 건데, 포인트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잘 나오고 어떤 문제가 중요한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나중에 별로 안 중요하지만 고득점 관리면 필요한 가끔 나오는 문제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은 뭐냐면 보기 4개 한번 보세요. 4개 쭉 보시고, 이것도 습관 들이셔야 돼요. 보기를 먼저 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빈칸의 위치 보세요. 문장에서 빈칸의 위치. 그러면 문장 젤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보기는 몇 개일까요? 문장 젤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냈다 들어갈 수 있지. 예를 들면
어드밴스는 동사, 명사가 다 됩니다. 명사라면 주어로 들어갈 것이며 명사라면 주어로 들어갈 것이며 동사 원형이라면 명령문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동명사, 투부정사 같은 것들도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일 앞에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석해야 되겠네. 여기서 이제 토익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푸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가 지금 비어 있으니까 이제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해석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고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4개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어하고 동사가 제일 중요하죠.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뭐다? 동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심지어 아까 명령문 제가 예를 들었지만 주어 없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문장이라 부르죠. 동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동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딴 데 있을 수도 있죠. 쭉 한번 가보세요. 동사가 어디 있다? 쭉 보니까 동사가 두 번째 줄에 have enabled라고 동사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주어 자리겠다. 명령문 가능성은 이제 없어지죠. 어쨌든 주어인데 냈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또 해석 아니냐. 또 여기도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토익을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들하고 안 배운 사람들 달라지는 거. 해석 아니냐? 아니고 주어가 여기 있고 동사가 여기 있으면 동사를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뭘 주목을 하냐면 동사가 has enabled가 아니고 have enabled 들어갔죠. 그래서 주어는 수가 뭐로 들어가야 된다? 복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만약에 주어가 단수거나 불가산이면은 has가 들어갔을 거니까. 뭔지 아시겠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학생한테 풀라 그러면 더 잘 풀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는 오랫동안 영어를 공부해 오다가 손 뗀 지 좀 오래되신 분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소한 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복수 명사는 C번밖에 없죠. C번 정답. 이 길고 복잡한 문장을 다 해석하는 게 아니고 포인트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해석 문제인지 아닌지가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해석 문제가 아니었죠. 술취 문제였죠. 거기서 끝내셔야 돼요. 나중에 복습할 때 해석해보는 건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거나 특히 실전 시험에서 풀고 나서 내가 확인해야지 해석 들어가시면 시간 낭비야. 그럼 옆에 사람은 2번, 3번을 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은 구조를 보고 풀어야 되는 문제인지 그거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안 풀고 두서없이 그냥 해석으로 무조건 푸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방법을 바꿔서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장 가면은 제일 중요한 게 시간 내에 푸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예, 그래서 1번 그렇게 풀었고 자 2번으로 가볼게요. 2번. 자 2번은 우리말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A부터 D까지 보기 보세요. 또 4개 보시고 4개 쭉 보시고 자 이제 빈칸 위치 보여드릴게요. 앞에는 the most 즉 뭡니까? 최상급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the most가 붙었으며 뒤에는 영화라는 명사가 나왔죠.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갔냐? 최상급이 가능하며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요거 이해하시죠? 레벨에 상관없이 요거는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럼 A부터 D까지 뭐냐면 순수 형용사는 없지만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요거는 토익이 처음이시거나 영어가 좀 자신 없는 분들은 이런 게 있던가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수업 들으면 다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와 보세요. 분사는 형용사 역할입니다. ing, ed 명사 수식합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현재 분사는 우리가 능동의 의미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뭐 하는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배웁니다. 두 번째, anticipated는 반대로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뭐뭐 된, 뭐뭐 되는이라고 해석한다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라고 배우는데 이게 안 통해. 왜? 우리말로 보세요. anticipating은 뭐뭐 하는이니까 어떤 영화입니까? 가장 기대하는 영화들. 그죠? 자, 두 번째, 만약에 ED가 정답이라면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한다? 가장 기대되는 영화들. 자, 우리말로 기대하는 영화라 그럽니까? 기대되는 영화라 그럽니까? 둘 다 씁니까? 둘 다 써요. 기대하는 영화, 기대되는 영화 둘 다 쓰죠. 그럼 어떻게 답을 선택하란 말이냐? 안 풀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느냐? 푸는 요령이 있죠. 스킬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뒤에 수식받는 명사 있죠. movies. 얘를 수식받는 명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문장에서 주어가 아니지만 주어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동사를 결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가 기대하답니까? 영화가 기대를 받답니까? 영화는 기대를 받고 영화는 기대가 되는 입장이죠. 수동의 의미인 거 아시겠죠? 주어 동사 관계로 바꿔서 봤을 때 동사가 수동의 의미면 분사도 수동의 의미를 지닌 걸 선택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수식 관계로 보면 해석이 안 되니까 둘 다 가능하니까 의 정답은 D번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라 정도만 아셔도 돼요. 본격적인 내용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시게 될 거니까.
포인트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문제로 갑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이거를 단어를 그냥 뜻만 안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닌 거야. 아까 그 커리큘럼 영상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해석되는 게 두 개 이상 생깁니다. 가볼게요. 자, since 뭐뭐이기 때문에 some delegates, delegate이라 그러면 대표자입니다. 중국에서 온 일부 대표자들이 could not make it to. 자, make it to는 만들다가 아니고 참석하다예요. 관용 표현이죠. 수거죠. attend. 그래서 제 시간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상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뒤쪽. We had to put it off. 자, put off 미루다죠. 우리가 그것을 미뤄야만 했습니다. next 있으면 딱 좋겠다 그죠? 그 다음 주까지 미뤄야만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다음이란 단어가 두 개나 있습니다. A번 upcoming 다음의, 그 다음에 C번 following도 다음의. 그래서 upcoming week도 다음 주, following week도 우리말로는 다음 주라고 해석이 되죠. 둘 다 해석이 되죠. 그래서 단어를 단순히 뜻만 안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그 강좌 소개될 때 보카마스터 이런 것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보카마스터를 들으셔야 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단어는 아는데 문제를 못 푸는 사람들. 자, 그래서 어쨌든 답은 뭐냐? C번이 정답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following은 시간 명사를 수식을 합니다. 시간 명사만 수식을 해요. 그래서 following week뿐만 아니라 week은 시간 명사인 거 아시죠? following day 다음 날, following month 다음 달, following year 내년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upcoming은 시간 명사를 수식을 못 해요. upcoming은 그냥 뭐 행사 같은 거 나타내는 일반 명사들 있죠. upcoming event 다음 행사, upcoming conference 다음번 컨퍼런스 이런 것들. 그래서 두 개가 우리말로 뜻은 똑같지만 수식할 수 있는 명사가 다르죠. 이 용법을 아셔야지 제대로 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어 뜻만 외우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용법까지 아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부족하신 분들은 좀 대비를 해 두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팟세븐으로 들어가는데 팟세븐은 제가 뭐 지문을 다 보여드리고 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패러프레이징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패러프레이징이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죠? 패러프레이징이 뭐냐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단어나 표현을 바꿔서 쓰는 걸 패러프레이징이라고 그러고 문제를 출제하는 ETS 입장에서는 오답으로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문에 나와 있는 키워드는 정답으로 나올 때는 웬만하면 바꿔서 나오죠. 대체할 표현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단어, 어휘력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맥 파악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어민이라고 해서 토익이 만점이 나오느냐 또 그게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순수 언어 능력의 측면에서 팟세븐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예전처럼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디로 가서 찍는다 이런 것들은 거의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팟세븐은 정말 정석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밑줄 쳐져 있는 단어 스트레치란 단어하고 의미상 제가 갖고 찾을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나 토익을 체계 없이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스트레치 우리 운동할 때 스트레칭 하잖아. 몸 막 잡아 늘리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잡아 늘리는 거니까 인라지먼트 확대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연하게 들어가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단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단어가 문맥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스트레치가 여러분들 의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를 알면 물론 쉽게 풀지만 모르더라도 한 번 더 전체 문맥을 보면 여기서 쓰인 스트레치의 의미가 원래는 뭔지는 몰랐더라도 끄집어낼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와요. 예, 패러프레이징. 예, 가봅시다. 그래서 this coming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에 관리팀이 청소할 겁니다. 모든 창문을 이해하셨죠? in the stretch 건너뛰세요. 모르니까. 제일 끝에 1층과 8층 사이 스트레치에 있는 창문들을 청소를 할 겁니다. 한 번 더. 창문 청소를 하는데 1층과 8층 사이 스트레치에 있는 창문을 청소를 할 겁니다. 느리다라는 뜻이 아니죠. A번 아니죠. 그래서 뭐가 정답이다? 이 중에 들어가서 말되는 거. C번이죠. 섹션. 구역. 1층과 8층 사이 구역에 있는 창문들을 다 청소를 할 겁니다. 스트레치를 여러분들 사전 찾아보시면 사전마다 물론 조금 다르긴 한데 사실은 1번 뜻이 느리다가 아니고 1번 뜻이 구역이라는 뜻으로 나와요. 정답은 섹션이죠. 근데 포인트 아시겠죠? 단어는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긴 한데 설사 몰랐더라도 전체 문맥을 보니까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 섹션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포인트 아시겠죠?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은 문맥 파악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 어휘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파트 7은 기계적으로 외워서 풀려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이거 뭐 스킬 공부한다 이런 명목 하에서 그렇게 쓸데없이 힘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석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외울 단어들은 외워주시고 문맥 파악 계속 연습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오답들 A번 인라지먼트 됐고 D번 이그제저레이션은 그 우리 말할 때 좀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 과장이란 뜻이죠. 예, 어쨌든 포인트 아시겠죠? 팟세븐은 문맥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스킬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뭐 750점만 넘으려고 해도 스킬 가지고는 안 돼요, 사실은.
자, 그다음에 이제 문법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어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몇 가지 조언들 제가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학습 포인트는 1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돼요. 이게 내가 초보자든 아니면 실전 단계에 왔던 제일 중요한 거 맞춰야 되는 문제들은 맞추셔야 돼요.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냐? 매번 출제되는 문법 포인트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배점에 관한 이슈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ETS에서 우리가 뭐 어떤 문제 어떻게 배점을 이제 주어서 한다 이런 내용이 없고 아주 두리뭉실하게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를 섞어서 이제 평가를 한다 이런 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ETS 관계자가 아닌 이상은 이제 배점에 관한 원칙은 알 수가 없으나 제가 오랫동안 가르쳐 보니까 그리고 다른 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오랫동안 가르쳐 보고 나오는 점수들을 보니까 이게 패턴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배점이 높을까 쉬운 문제가 배점이 높을까 언뜻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가 배점이 높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배점이 높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맞추는 문제인데 나만 틀렸다 점수가 확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시험 점수가 발표되는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게시판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번 시험 내가 가채점을 해보니까 틀린 개수가 적어.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 그래서 내가 점수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점수는 잘 안 나오더라. 혹은 뭐 간혹 있는 일이긴 하지만 가끔은 이번 시험 내가 많이 틀린 개수가 많아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막상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점수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쉬운 문제를 놓치면 안 돼요. 쉬운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점수가 보장이 되는 거. 반대로 어려운 문제 있죠. 어렵고 잘 안 나오는 문제. 그런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과장하면 다 같이 틀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한두 개 정도 틀려도 크게 점수에 지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확실한 건 아닌데 경험으로 미뤄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채점 방식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 있는 뭐 같은 ETS 나오는 토플 이런 것들, GRE 이런 시험들은 다 그렇습니다. 쉬운 문제가 배점이 높아요. 그런 문제. 그래서 거기에 비춰봐도 토익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쉬운 문제라고 무시하시면 안 되고 남들이 맞추는 문제는 나도 같이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거 있죠. 전치사 문제 무조건 3문제 이상 나오죠. 전치사 어휘가 됐든 전치사와 다른 품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됐든 그리고 동사 형태 묻는 문제. 그래서 수일치 그다음에 능동태 수동태 시제 이런 것들 그리고 예를 들면 대명사 중에서 거의 매번 나오는 소유격 대명사 선택하는 문제 그런 문제 쉽지만 놓치시면 안 되는 문제들도 철저하게 학습을 하셔야 돼요.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자, 두 번째 그러나 고득점이 필요하다면 드물게 출제되는 문법 포인트 그 배점은 낮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고득점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도 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치 구문이라든지 가정법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뒤통수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850 이상이 필요하다 900 이상이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구석에 있는 거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예를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내가 900 이상이 필요한데 이런 거 잘 안 나오니까 공부 안 해야지 라고 하다가 많이 틀립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Only in this building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보기를 보니까 동사야 동사 보기가 동사 그럼 수일치 써야지 앞에 빌딩 있네 그러면 이지가 정답이네 이렇게가 다 틀립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죠. 여기가 동사인데 빌딩은 주어가 아닙니다. 왜? 전명구야. 전치사 뒤에 어떻게 주어가 들어가? 주어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냐? 아직은 여러분들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 자, only 도치라고 있습니다. only 플러스 부사나 only 플러스 전명구로 문장을 시작하면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는 뒤쪽에 들어가는 도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동사 주어가 들어가 있는 A번 Are you able to가 정답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도 고득점이 필요하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가 중요하지 지금 이걸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예를 하나 보여드린 거예요. 최근에 나왔던 거 하나 보여드린 겁니다. 자, 문법 학습 포인트였고 이제 어휘 학습 포인트로 들어갈게요. 뭐 OT 영상 이런 데서 제가 좀 강조를 드렸는데 어휘가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단어만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도 물론 있지만 단어만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해석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단어의 정확한 용법을 알아야지 해결되는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설명을 드리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특정 품사 문제는 최대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치사 어휘 문제 아까 문법도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그리고 부사 어휘 문제도 2문제 이상은 꼬박꼬박 나온다 그죠. 동사 어휘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우리 4대 품사라고 합니다. 뭐 어휘 문제 4대 품사 전치사 부사 그리고 명사
동사 이거 네 가지. 예.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형용사까지 추가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네 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이런 문제 많이 풀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강의 중에 복화마스터 시리즈 초급, 중급 그리고 실전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연습해 보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문장의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각 품사별로 어휘 문제 유형 예를 들어서 동사 어휘 문제가 나오면 뭔가를 확인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토익에 나오는 문제들의 어떤 출제 패턴 같은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게 딱 뭐냐면 A부터 D까지 4개를 보기를 한번 보세요. 냈다 품사가 같죠. 냈다 품사가 동사죠. 냈다 품사가 똑같으면 해석 문제입니까? 구조 문제입니까? 예, 얼른 생각해도 해석 문제죠. 해석 문제니까 나는 여기서부터 가야지. 도주가 주어구나. 후부터 여기까지가 수식어 절이구나. will be conduct가 동사구나.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렇게 가도 풀리긴 풀리겠죠. 근데 시간이 많이 들죠. 그래서 동사 문제가 나오면 어떤 걸 먼저 확인을 하느냐. 뒤에 목적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웬만하면 여기서 끝나요. 목적어만 확인해도 풀리는 문제가 동사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고. 아시겠죠? 뒤에 목적어 볼게요. These requirements가 여기 들어가는 동사의 목적어였네요. 그럼 이 요구사항을 등록시키다, 탈락. B번, 만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satisfy, 충족시키다는 뜻이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다. 정답인가 아시겠죠? 그리고 infer, 추론하다. 요구사항을 추론하다? 안 되죠. 자, D번, 요구사항을 transport, 운송하다, 수송하다, 옮기다. 해석 안 되죠. 목적어에서 진짜 실제로 끝나죠. 이런 문제들이 동사 어휘 문제 무려 80%를 차지를 합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래서 패턴이 있으니까 그 패턴대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어휘학습 포인트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부터 D까지 역시 또 뭡니까? 동사들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딴 거 보지 말고 목적어 먼저 확인하라고 했죠. life, of your 셀폰 정도까지. 휴대전화에 그럼 life가 여기서 무슨 뜻이다? 예, 수명이라는 뜻이죠. 자, 수명하고 어울리는 거 뭘까요? 잠시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수명하고 어울리는 거. 수명을 뭐뭐하다. 자, 몇 번이 정답이다? 예, prolong 정답입니다. B번 왜 안 되냐? 이렇게 가신 분들 있죠? 근데 먼저 이거 보여드릴게요. prolong, long 들어갔죠? 뜻이 뭐냐면 연장하다, 느리다입니다. 수명을 연장하다. 괜찮죠? 자, B번 조심하세요. 이거 원어민들도 많이 실수합니다. expand는 연장하다가 아니고 뭐다? 확장하다. 넓이의 개념이죠. 수명은 길이의 개념이잖아. 쓰면 안 돼. 쓰려면 뭘 써야 되냐면 이걸 써야 돼, 이거. extend가 연장하다죠. extend가 연장하다, expand는 확장하다입니다. 다르죠, 분명히. 예, 혼용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포인트는 한 번 더 뒤에 목적어 확인하니까 풀리더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파트 7 패러프레이징을 위한 학습 포인트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언어 능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부분입니다. 진짜 어떤 텍스트가 주어지고 그 텍스트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주 자잘한 스킬 같은 걸로 풀려고 하시면 파트 7은 정말 안 통합니다. 예, 그리고 파트 7에서 점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700점대 중반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주 정석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어휘 자체를 많이 알면 당연히 유리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 화자의 의도. 그래서 기사가 나왔으면 이 기사의 의도,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의도, 이메일을 보내면 이 이메일을 보내는 인사부장의 의도, 그 의도를 파악을 해야지. 아주 자잘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구석에 있는 단어인데 내가 이 단어 모르는데 그거 가지고 끙끙거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말로 되어 있는 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가끔 이해 못하는 단어가 몇 개씩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전문 용어 같은 거. 그래도 전체 기사를 이해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집착하지 마시고 전체 능력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진짜 내가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세 번째, 각 정답과 오답들의 근거는 반드시 지문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아마 내 상식으로는 이럴 거야라고 넘겨짓게 되면은 거기가 다 거의 다 함정 포인트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내 상식에 어긋나더라도 지문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예, 지문을 근거로 정답 오답을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글의 의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융통성을 발휘한다. 이것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넘겨짚지 않는다는 건데 이것도 참 힘들죠. 이것도 패턴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서 좀 감을 잡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비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비법 아닌 비법입니다. 원리 원칙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파7에 한해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파트별로 이제 학습 비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원리 원칙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학습하는데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이제 한두 달 이내에 보통은 길어봤자 한 3달 정도의 원하는 목표 점수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신다면. 그래서 열심히 수업 들으시고 내 레벨에 맞는 수업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약점 보완 강좌 같은 것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복화 마스터 이런 거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까지 병행하셔가지고 뭐 한 달이 됐든 2달이 됐든 3달이 됐든 최단 시간에 여러분들이 목표 점수를 얻으시기를 희망을 하고 저도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게시판 같은 것도 있으니까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올리시고 혹은 아니면은 굳이 뭐 문제하고 관련 없이 그냥 토익 전반에 관한 거, 영어 전반에 관한 거 공부하다가 모르겠다 질문 올리셔도 좋으니까 언제든지 많이 질문 게시판도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학습 비법 여기까지 하러 하고 본격적으로 수업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